왜 우리가 유럽 전선의 폭격 이야기를 하였느냐? 바로 일본 본토 폭격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일본의 방공 능력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일본은 대공포를 어떻게 만들었냐? 예전에 이제 중국군하고 싸울 때 중국 국민당군이 독일제 대공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노획한 걸 카피하는 거예요. 똑같이 카피했어요, 일본이. 해보니까 유효사거리가 8,00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0m 이상 차이가 나버리니까 B-29한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네요. 이때 일본을 또 폭격을 할 때 미군이 야간 폭격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안 보이는데 또 서치라이트. 서치라이트를 해요. 이게 독일제 서치라이트 세인베르퍼 탐조등이라는 건데 탐조 거리는 12km가 나가는데 광량은 독일제에 비해서 15%가 떨어졌어요. 아, 그러면 다 티나는데 잘 안 보이는구나.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44년 6월 16일에 첫 공습이 있었는데 이때 일본 고사포들이 무려 1만 발을 뿌립니다. 고사포를 1만 발 쐈다고? 1만 발의 고사포를 쐈어요. 네네. 몇 대 떨어뜨려야 됩니까? 이 정도 1만 발이면? 네. 12대. 28대. 예, 또. 원래는 한 대 떨어져야죠. 한 대요? 지금 물어보는 이유는 굉장히 적게 떨어졌다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빵대. 딩동댕. 역시. 진짜? 단 한 대도 못 떨어뜨려. 10,000 발을 쐈는데. 와, 이 정도면 왜 쏴? 이거는 근데 실제 스코어는 역시 독일도 처참해요. 독일도 나중에 스코어 보면은 8,000발 쏴서 한 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고도 폭격기를 쏘기 위한 대공포는 우리가 대공포 이렇게 쫓아가면서 쏘는 게 아니라 화망을 구성해야 돼요. 저 앞에다가 화망을 구성해서 하는 거예요. 독일이 화망을 구성해서 성공한 게 딱 한 번 예가 있어요. 그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럭키해야 돼요. 더군다나 독일군도 문제가 뭐였냐면 대부분 쓸만한 병력은 전부 다 전선에 나갔기 때문에 대공포 운운용은 누구였냐? 소련군 포로였어요. 절반이 소련군 포로에다가 절반이 아줌마들이에요. 훈련도 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독일군 방공포 대장이 나와서 친애하는 숙녀 및 포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 대공포를 쏩시다 이랬다고요. 그런 식으로 사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화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대충 세팅 맞추는데 그냥 우리가 쏘라고 하면 포탄 넣고 쏘세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격추를 못 시켰다고 해서 이게 무의미한 건 아니고 그렇죠. 이 화망을 구성함으로써 폭격기들이 그 화망 안에 들어가는 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요한 지역으로 적의 폭격기가 과감하게 못 들어오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고 그런 면에서 8,000발수 한 발 맞았다는 게 너무 낭비 같았지만 낭비는 아니었다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노든 조종기가 저기서 발사해 그럼 저기다 화망을 구성해 놓으면 우리한테 명중시키는 그 지역은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그 대공포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안 맞더라도 대충 자기 눈높이 위에서 펑펑 터지면 사람이 무서워요. 근데 자기보다 훨씬 1,000m 아래에서 밑에 터지면 그때부터 폭격기 조종사들이 마음이 놓지. 이러고 그냥 자기가 할 일을 한다고요.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일본 고사포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독일은 진짜 B-17 폭격 옆으로. 높이에 거의 비슷하게 막 떨어져서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일본의 이 고사포는 한참 밑에 터졌어요. 그러면 이런 고사포의 문제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서 잠깐 일본 전시 생산 체제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43년 말 44년 뭐 이렇게 되면 이때 뭐 일본이 막 깨질 때 아니에요. 막 깨져서 그러니까 생산 체제도 옛날 같지 않았어요. 전쟁초는 승리에 들떠가지고 막 뭐 점령지에서 들어온 고무 가지고 공 나눠주고 그랬었죠. 맞아요, 막 바나나 주고 그랬다면서요. 이제는 공도 다 뺏어요. 다 좋아. 저똥도 뺏는 게 제일 싫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일본군이 육군이나 해군이나 항공 결전을 했잖아요. 네. 항공 결전을 하니까 항공기 소모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기체들이 나오자마자 전선으로 내보내기 바빴지 이 기체들을 방공용으로 돌리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일본 적극적 입장에서. 방공을 할 수 없는. 사실은 방공에 가장 좋은 건 그건데요. 근데 이제 43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43년 봄에 이제 도조 히데키가 이제 43년 정도 되면 굉장히 히스테리크가 되나 봐요. 그러면서 명령을 메모로 이렇게 써서 막 갈기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쪽명령. 예. 근데 이 쪽명령에 뭐라고 내렸냐면은 갑자기 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뭘 쓴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비서한테 딱 던져버리고 갔어요. 비서가 딱 보니까 뭐냐? 일본의 수많은 직조 공장들이 있잖아요. 직조 공장들을 전부 다 항공기 공장으로 돌려버려라. 아 진짜요? 더 이상 뭐 면직물 이런 거 만들 필요 없이 군수산업으로. 그냥 저기 옷은 니네들 집에서 만들고 전부 다 모든 일본에 있는 모든 공장은 전부 다 항공기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직조 공장에 있는 대부분 여공들이잖아요. 그렇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제 너네 이제부터 비행기 만들어야 돼. 만들어라. 그래서 비행기 조립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때 일하던 사람 다 저런 여고생 여중생들이에요. 저게 정신대죠. 예, 이게 바로 정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종군 위안부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게 정신대인데. 그러니까 일본의 모든 기업들이 이제 항공기 하나만 생산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니까 놀랍게도 불과 1년 만에 일본의 항공기 생산량이 거의 70% 가까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효과는 있었네요. 빛 좋은 개살구예요. 왜냐하면 민수품이나 경공업 만들던 사람들이 이게 항공기라는 걸 만들어내니까 이게 중공업에 되게 진수한이에요. 항공기를 만드는데. 이거를 만드는데 여고생, 여중생들이 기계를 조작해서 만든다 이거예요. 예쁘게 만들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겠다. 급하게 훈련을 시켜서 만들다 보니까 만들기를 만들 때 각 공장마다 표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이미 AS라는 게 있어서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라고 해서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애프터 서비스인 줄 알아요. AS, 아메리칸 스탠다드. 근데 이런 표준화를 달성하더라도 비숙련공이 항공기를 만들 때는 불량품이 속출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각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그걸 조종해 주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의 생산량이 확 올라가는 그게 계기가 됐는데 일본이 이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A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었는데 비행기에 갔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맞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 맞으면 맞춰라라고 그래요. 그럼 현장에서 그걸 깎는다고요. 깎아서 어떻게든 맞춰 넣어요. 밀어넣어요. 그러면 이게 실전에 가서 항공기한테 트러블이 생깁니다. 다른 문제가 생기는. 예.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예를 들어서 실제 공장에서 완성품이 나와서 1000대가 나왔어요. 1000대가 나왔는데 나중에 날려보면 여기서 날 수 있는 건 400대 뿐. 그러니까 나머지 600대는 다시 분해해서 재조립을 해서 다시 부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폐기해버려야 돼요. 이거를 끝까지 극복을 못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어렵게 만든 것들도 사실은 파일럿도 다 갈려나가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도 완전 다 초보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도 초보, 파일럿도 초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베테랑이 몇 명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 몇 명의 베테랑이 훈련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을 시키기엔 또 연료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연료가 부족하니까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뭐냐면 실전에서 훈련을 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실전에서 베테랑 파일럿 한 명이 신참 한 7, 8대를 몰고 가요. 한번 작전 나갔다 오니까 이제 팍팍 줄어드는 거죠. 일본은 공격으로 사실 레이더를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잘 활용을 못했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본토로 들어오니까 네. 레이더 활용을 잘 못하면 B-29는 소리가 달랐다면서요? 네, 그래서 그 레코드판에다 지난번에 한번 최 박사님 말씀하셨죠. 그걸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들려줘요, 애들한테. 이게 B-29 소리야 이렇게? 네, 저게 레코드판 저 표지입니다. 들어도 이게 B-29인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아서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먼 데서 들려오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데서 듣는 웅웅웅웅한 소리랑 또 다르죠. 그렇죠. 이미 대기에서 많은 부분이 필터링 되고 특정 주파수 대역만 남아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거 차이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B-29에 대한 이런 폭음 소리를 들었다는 거는 B-29 프로젝트가 가동이 됐다는 뜻이십니까? 네. B-29 만드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들었었는데. 원자 폭탄은 20억이었잖아요. 네. B-29는 30억이었습니다. 외워야 되는데. 네. 10근, 20, 100, 30, B.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외우시면 좋습니다. 아까 노든 조준기 얘기했죠? 노든 조준기 생산한 총 비용이 한 5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오, 좋네. 50, 20, 30. 딱이네. 그러니까 2차 대전에서 미국이 만든 무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들인 B-29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야, 그거 꼭 만들어야 돼? 너 이미 B-27도 있고 B-24도 있고 꼭 굳이 이걸 만들어야 되냐 하면서 계속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서 꿋꿋하게 버티면서 이들을 설득하고 특히 대통령인 루즈벨트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면서 이거를 프로젝트를 완성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육군 항공대 사령관인 헨리 헵 아놀드입니다. 왜 웃어요, 방금? 해피. 해피 아놀드. 아놀드.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여기에 집착을 했을까? 아니면 여기 이렇게 뭔가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B-29가 어떻게 보면은 결정 병기였기 때문에 아니면 정말 새로운 차원의 폭격기였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단순히 폭장량이 많이 늘어난 게 문제가 아니라 항속거리입니다. 항속거리가 최대 9,000km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헵 아놀드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이게 나오면 태평양 전쟁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서 일본을 바로 타격할 수 있다라는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였던 거예요. 이 정도 항속거리가 나와야지 일본 열도가 길잖아요. 네. 네. 이 정도 항속거리가 나와야지 긴 일본 열도 전투를 폭탄으로 도배할 수 있다고 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판구함에서도 갔다 올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B-29는 처음부터 일본을 타깃으로 했던 무기입니다. 유럽에서는 안 써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미 시기도 늦었긴 했지만.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은 이 신무기를 가지고 일본 본토를 타격함으로써 결정적인 성과를 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까지의 육군 항공대의 성장을 좀 보면은 사실 전쟁 전에는 38년에만 하더라도 한 총 병력 수가 한 2만 명 정도의 네. 항공기도 한 몇백 대 정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미 공군 항공대가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육군에 있는 처음에는 항공대도 아니었어요. 에어코어였습니다. 에어코어. 그 뭐가 달라요? 군단. 군단. 네, 사단 위에 있는 군단 정도 수준이었던 거예요. 아, 이름도. 정말 그냥 작은 부속품 같은 느낌이 네. 있네요. 네. 그래서 이게 41년도에 와서야 아미 에어코어가 아미 에어포스로 바뀝니다. 육군 항공대로 바뀌어요. 아, 그리고 이제 B-29가 나오는 이 44년의 시점에는 병력이 무려 230만 명. 우와. 엄청난 성장을 했죠. 우와. 게다가 항공기만 해도 7만 8천 기를 보유하는 거대 조직이 이미 됐습니다. 그리고 육군으로부터도 이미 이제 반독립적인 조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헤비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컸잖아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B-29를 가지고 우리가 육군과 해군의 도움 없이 전략 폭격만 가지고도 일본을 이제 굴복을 시킨다면 네.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전쟁 수행의 주체는 누구냐? 공군이 된다. 육군 항공대 공군이다. 어. 지금 이미 공군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후에 이제 육군 항공대는 뭘로 독립을 시키자? 아예 공군으로 공군으로 만들자. 가자. 이게 빌리 미첼이 꿈꿨던 겁니다. 아. 그리고 항공기 마피아들이 꿈꿨던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거는 바로 독립이다. 아. 공군을 만들어야 된다. 이미 많은 걸 해왔어요. 이제 B-29 가지고 일본만 폭격만 제대로 하면 돼. 그러면 이제 B-29 프로젝트가 도장만 찍으면 된다. 네. 그러면 찍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아, 바로 안 찍혀요? 네, 그래서 한번 조금만 이 상황을 보자면 헤비 이제 44년 4월에 이제 B-29가 나오면서 네. 뭘 만들었냐면 제20 항공대 혹은 20 공군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헤비 스스로 여기에 사령관이 돼요. 그러니까 헵 같은 경우는 이미 육군 항공대 사령관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20 공군 사령관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까지 하는 거예요. 겸임. 대통령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국방부 장까지 한다. 그 말은 뭘까요? 그만큼 20항공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육해군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아. 육해군이 B-29를 막 해군이나 육군에 차출해가지고 막 쓰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막고 전력 분산을 막고 내가 이거를 정말 오롯이 일본 본토의 폭격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사령관이 돼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20공군을 만들었고 이게 사령부가 어디에 생기냐면 인도의 이제 카라그푸르라는 곳에서 뜬금없네요. 갑자기 벵갈이죠. 인도에 생겼어요? 왜냐하면 그쪽이 좀 안전하잖아요. 아. 네. 안전하고 그나마 중국 쪽에 가까운 곳입니다. 인구의 동북부 쪽이니까. 일본이 뭐 그때 이미 뭐 버마까지 다 들어와 있는 지금 아, 미얀마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뭐 안전할 수 있는 거는 인도 정도가 안전한 거죠. 맞습니다. 사실. 가장 그나마 이제 일본과 가까운 근데 곳에 B-29의 항공 거리를 따지면 거기서도 갈 수 있겠네요. 못 가죠. 그래서 못 가요? 사실 이제 옮깁니다. 이게 나중에 가는 기지를. 것만 보시면 안 네. 되고 아, 와야 오는 걸 되는구나. 따라요. 저희가 네. 둘이 갔다가 네네. 중국으로 중국으로 내리잖아요. 착륙하면 되죠. 돌아오질 못하고. 그래서 이제 방금 20공군에 이제 예하에 20폭격기 사령부를 두고 네. 나중에 이제 20공군에는 44년 중후반에는 마리아나 기지에는 21 폭격기 사령부, 그러니까 두 개의 폭격기 사령부가 두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 폭격기 사령부를 아까 거기에 기지를 두고 일본 본토로 갈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요? 교두보. 비행 기지를, 비행장을 만들어야 네.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너무 머니까 네. 중국 쪽을 살펴보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아까 대륙 타통 작전 하면서 많은 기지들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자 하면서 겨우겨우 만들어낸 비행장이 바로 중국 삼국지의 이제 총나라 수도였던 성도죠. 그러니까 우리 북한성의 발음을 청도. 읽으면 성도죠. 성도. 네. 성도. 총나라의 수도였던. 성도. 거기가 이제 이 바깥으로 나가는 길이 그렇죠. 딱 한 곳으로 보이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걸 누가 지원하냐면 국민당군이 정말 지원해줘요. 어렵게 정말 막 물자재 다 날라가지고 정말 어렵게 이 활주로를 만들었는데 바로 작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 활주로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웠고 더 큰 문제는 보급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부터 이 청도까지 날아오는 데는 뭘 넘어야 되냐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야 돼요. 아, 히말라야를 넘어야 돼요. 무려 2,000km를 비행을 해야 되는데 히말라야를 넘으려면은 고도가
9,000km 이상을 가야 돼요. 그 말은 연료를 어떻게 하는 거죠? 훨씬 소모. 그만큼 많이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서는 운반을 못하니까 그쵸. 뭘로 운반을 하냐면 B19에 쓸 연료와 보급품을 B19가 나르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B19 한 대가 출격할 수 있는 양을 B19 5기에서 6기 정도가 운반해야지 겨우 작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이제 다른 항공기들도 이게 쓰긴 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특히 이게 이제 항로 자체가 비행하기 너무 나쁜 항로였고 일본군도 그때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군의 요격도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그 한 번 B29가 출격하기에 필요한 폭탄이나 아니면 보급을 확보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일본이 수세에 밀려 있다라고 해서 간과하고 있던 곳이 지금도 일본군이 중국 본토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일본은 중국의 노론자위를 다 지금 점령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어렵사리 사실 6월 달에 이제 시험 출격을 몇 번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이제 태국에 있는 방콕이나 만주 지역의 이제 여러 가지 산업 시설에 대한 폭격을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기록을 보면은 정확도가 좋지 않다라는 약간 불운의 약간 그 먹구름이 조금씩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출격은 아까 말씀하신 청두에서 B29 47기가 출격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었죠. 출격을 했는데 밤 1시가 돼서야 이제 키타큐슈에 있는 야하타 제철소에 이제 도착을 해서 여기를 습격을 하는데 그나마 상속거리가 됐던 데가 이제 키타 규슈 정도 된 거예요. 규슈 정도. 네. 본슈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폭탄을 한 370발 정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이 제철소 가까이 떨어진 게 370발 중에 5발 밖에 안 됐어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영국 얘기를 미리 들어서는지 몰라도 꽤 별로 안 맞췄는데. 네. 그리고 나머지 폭탄은 오히려 여러 가지 분산돼가지고 뭐 시민들만 한 250명 정도 희생이 됐다. 민간 희생자가 오히려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걸 한 2달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럽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던 르메이를 여기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르메이가 20폭격기 사령관이 돼요. 그래서 르메이가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르메이도 큰 성과를 못 내요. 르메이가 했던 성과는 한 달에 한두 번 했던 출격을 4번 정도 출격하게 만든 정도에 좀 불과했다. 그만큼 어려웠다. 근데 지금 이제 거기 야하타 제철소로 간 건 네. 거리가 거기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거리만 거기까지 되는데 거기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야하타 제철소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제철소였습니다. 일본은 철광석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철광석은 수입을 많이 해와야 되고 근데 일본이 석탄은 좀 납니다. 근데 이게 규슈 주변에서 많이 나기 때문에 석탄은 또 내부에서 실어오기 좋고 그건 딱 위치가 규슈의 야하타 제철소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인더스트리얼 웹 시어리에서 어떤 시설을 먼저 노린다고 했습니까? 베아링, 그런 핵심 부품과 인프라, 산업 인프라는 역시 철광.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딱 좋은 목표 하면서 여기를 찍은 거죠. 사실 야하타 제철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과도 큰 인연이 있죠. 그래요? 네. 이미 전쟁 중간에 철강 생산 능력이 한 300만 톤 이상까지 올라갔었는데 우리나라 포항제철 1기가 한 100만 톤 정도인 걸 생각하면은 이미 1940년대 그 정도 생산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본 제1의 제철소였고요. 네. 전시 1930년대 때는 몇 개 제철소 합병을 해서 독일도 그런 패스를 겪었습니다만은 얘네도 합병을 해서 국영 체제로 딱 집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게 일본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제철이 이때 만들어져서 생산을 하고 전후에 재벌 해체 때 다시 짜게졌다가 우리나라 포철 건설할 때쯤에 1970년대는 다시 합병을 합니다. 야하타와 후지가에서 이때 만들어진 게 신일본 제철. 한때는 이제 신일본 제철이 1위, 포철이 2위 이런 판도가 오래 지속이 됐었는데 박태준 회장께서 베일 차관 교섭하고 그 당시 기술 도입할 때 가장 공을 들였던 데가 딴 선진국에서는 기술을 안 주려고 했어요. 제철 기술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피해를 끼친 게 있으니까 라고 해서 전수해 준 게 이 야하타 제철소죠. 근데 철 만드는 건 막 끓여서 때려 부으면 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허준 씨 그렇게 이러세요. 허준 씨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네. 이 나라가 어느 정도의 공업 생산력이 있느냐 없냐는 그 나라에 제대로 된 제철소가 있냐 없냐를 보면 돼요. 철소에서 나오는 생산품의 퀄리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포항제철은 지금 세계에서 탑 수준을 지금 그러니까 사실 뭐 생산량으로 보면 사실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생산하지만 사실은 그 정도 퀄리티를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포항제철은 진짜 대단한 거죠.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했던 게 어떤 거냐면
한국에서 가서 이렇게 비굴하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기술 아무도 주지 않는 기술을 어떻게든 가져온 건 그 공로는 인정해야 된다라는 그 느낌이 좀 있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면 제철소를 부시기 위해 B-29는 그 타겟을 노렸다. 네, 청도에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가서 시도했지만 효과가 너무 없고 왜 5발 맞췄잖아요. 그 정도 갖고 제철소가 아니 그러니까 5발이 근처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맞은 게 아니고. 핵심 시설을 부신 게 아니라 제대로 그렇죠. 용광 놓을 때 쓰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날씨가 규슈도 안 좋지 않습니까? 규슈도 항상 6월 달이면 이제 장마 시작이 되고 그리고 좀 있으면 태풍 지나가고 안 좋은 때가 되니까 더 이상 못 하고 있었는데 이때 바로 딱 시간에 맞춰서 사이판 섬이 함락이 되고 마리아나 제도에 이제 드디어 B-29 기지를 만들 수 있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주제별로 사실은 약간씩 왔다 갔다 하니까 시간 개념상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과정은 우리가 사이판을 점령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가 이제는 사이판을 점령한 다음이니까 충분히 충격이 가능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해가 딱 되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 네. 마리아나 제도에 뭐 사이판 섬도 있지만 티니안 섬도 티니안, 있고 네. 괌도 있습니다만은 이 세 군데에 다 어마어마한 비행장이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 마리아나 제도가 B-29 기지가 되면서 차원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B-29의 공격 범위에 규슈만 딱 걸리던 게 이제는 일본의 핵심 지역 혼슈를 공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도쿄 주변을 공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 태평양 지구의 전략 폭격을 담당한 사람이 바로 헤이오드 한셀이었어요. 바로 폭격기 마피아의 핵심 멤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폭격기 마피아의 자존심이 있지. 여기서도 정밀 폭격을 성공시켜야 돼 라고 하면서 인더스트리얼 웹 시리에 의한 그 다음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곳이 바로 일본의 항공기 공업을 타겟으로 합니다. 그래서 딱 잡힌 것이 나카지마 비행기 제작소입니다. 나카지마 비행기 제작소가 무사시에 있었거든요. 무사시노 쪽에 지금 도쿄 옆에. 맞습니다. 육군용 항공기를 주로 많이 공급하던 곳이었고요. 엔진도 많이 만들었고 제로센이나 해군 항공기는 미쓰비시 항공기 쪽을 주로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밀 폭격의 타겟을 일본의 이런 혼슈 지역의 핵심적인 공장들로 옮겨갑니다. 근데 사실은 370발을 써서 15발 맞추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춘 것도 아니고 대충 5발이 옆에 떨어졌다는 건데 그게 마리아나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명중률이 많이 올라갈까요? 그렇게 육군항도에서 주장했던 곳이잖아요, 마리아나를. 그러면은 당연히 좋아져야겠죠? 좋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뭐 거리가 가깝다고 정확도가 올라가요? 폭탄도 조금 많이 싣고 뭐 싣을 수 있고 폭장량이 폭장량이 늘어난다. 그런데 잘 안 돼요. 아까 그건 어떻게 됐어요? 보는 건 역시 여기도 노든 조준기가 탑재됩니다. 5억 달러라면서요. 5억 달러. 이렇게 봤는데 왜 그거 안 돼요? 왜? 합치면은 35억 달러야 지금 여기. 한셀이 엄청난 이제 의지를 가지고 딱 갔는데 사실 딱 가서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뭐 B-29도 도착을 다 안 했고 네. 뭐 기껏 도착했다라는 걸 보니까 막 벌레들도 막 끼어 있어가지고 고장도 되게 많이 났고 이제 수리도 해야 되는 상황도 됐고 아직까지 활주로가 다 건설이 안 된 상태에서 10월 달에 함락을 했지만 한 달 뒤에야 첫 출격이 이루어집니다. 한 달 뒤. 네, 11월 24일 날 첫 출격이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뒤로 많이 갔네요. 11월이면. 네, 그나마 이때 좀 많이 발진을 해요. 111대 와. 발진을 했고 타겟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무사시노에 있는 나카지마 공장에 항공대. 이제 딱 했는데 8대 정도만 타겟 하늘에 도착을 합니다. 나머지 떨어져요? 중간에는 연료 문제로 17대가 가지도 못하고 한 6기 정도는 기계 결함으로 항로를 이탈해버리고 그나마 88대가 왔는데 한 기는 격추당하고 그래서 8기 중에 목표물의 타겟을 폭탄을 떨어뜨린 게 한 24대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대단히 형편없는 성과를 그렇네요. 거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의 단 1%만 파괴시켰다. 공장의 1%요? 네. 조준도 안 되니까 정밀 폭격이 안 된다는 문제를 이제 처음 직면을 한 거죠. 일본 바람이 장난 아니구나. 그래도 한셀은 이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일 뒤에 바로 폭격을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또 날아가요. 근데 이번에는 뭐가 또 문제였냐면 구름이 타겟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12월 3일 날 이 같은 타겟에 또 3번째 출격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엄청난 바람으로 실패를 해요. 그래도 꿋꿋하게 또 한 번 갑니다. 네 번째 출격. 12월 13일 날 있었던 네 번째 출격에서는 대참사예요. 뭐야, 뭔데? 31대가 격추당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군도 바보가 아니잖아. 몇 번이나 똑같은 코스로 날아오잖아. 대기하고 있었대. 화망도 구성해놓고 전투기도 발진시켜놓고 다 대기하고. 이 정도면 해파고 한세라고 경질당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폭격 효과가 너무 미미하잖아요. 그쵸.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잃어버린 파일럿이나 승무원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나 제도를 틀어주면서 이제 일본에 대한 폭격은 우리가 이제 완전 끝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갈수록 폭격 효과는 미미한데 승무원에 희생되는 숫자가 많아버리니까 이건 내가 지금까지 계산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독일도 조금 이게 좀 혼재되긴 했었는데 산업수출하고 인구 거주 지역이 일본은 더욱더 혼재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타겟이라는 게 찾기가 정말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고 사실 이게 성과를 냈어야 되는데 이게 성과를 못 내는 게 지금 몇 달간 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헵도 미칠 것 같은데 이제 헵을 잘 알고 있는 당시에 이제 20공군 참모장이었던 노스테드가 12월 18일 날 한센한테 뭔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야, 우리 소위탄도 있잖아. 나고야에다가 한번 지역 폭격 한번 해봐, 주간에. 근데 한센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도 해보냐면 야, 중국에서 르메이는 좀 성과 내고 있어. 한번 해봐. 한센이 거부합니다. 한센은 끝까지 정밀 폭격을 고집을 합니다. 이게 언젠가는 큰 성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진짜 있는 거예요. 폭격기 마피아답게. 지금 헵도 결국에는 안 되니까 한센한테 직접 공문을 딱 보내요. 도시 폭격해라. 도시 폭격이 아니야. 야, 나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결과물이야. 좀 파괴됐다는 사진을 좀 보내줘봐. 근데 한센이 줄 수가 없죠. 못했는데 뭘. 네, 그래서 헵의 인내심이 점점 바닥이 나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뭐야? 주변에서 압박이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원래 그 한센이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유능한 인물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자기 방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커티스 리메이는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이 방법 안 돼, 그럼 저 방법도 써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기의 대단히 정교한 방법이라는 신념. 것을, 그리고 이 사람이 혼자 생각한 거 아니라 밑에 있는 참모라고 며칠 밤을 새서 정교한 작전을 짜놨단 말이야. 근데 이게 지금 그래, 내가 지금 첫 번 몇 번 실패했지만 궁극적으로 내 방법이 맞아 이러고 있는데 지금 주변에서 야, 그냥 다 깔아버리라고 이러고 하니까 이게 너하고 나하고 수준 차이가 있어 이런 무식한 것들 말이지. 그나마 한센은 이렇게라도 자기 그걸 하면 되는데 헵 상태는 지금 완전히 힘들어요. 왜냐면 이대로라면 이거 공군 지휘권도 뺏기게 생겨요. 그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주변에서 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어니스트 킹이 헵한테 한마디 하죠. 야, 너무 고민하지 마. 차라리 그 B-29랑 육군 항공대 데리고 내 밑으로 와라. 해군한테 와라. 그럼 우리 해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조직이 될 수 있다. 결국은 해군 밑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메가더는 또 이런 말 합니다. 야, B-29 그거 엄청난 무기 만들었는데 야, 그거 가지고 우리 좀 지상군 작전하는 거 좀 도와줘라. 왜 넌 쓸데없이 일본 본토 공격한다고 자원 낭비하고 있냐. 말도 되지도 않잖아. 차라리 나한테 줘. 이게 사실은 적절하지 않은 비유지만 이런 지금 이제 태평양 전쟁하면서 이런 비유는 적절하지 않지만 쇼당이 걸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잖아. 네. 아니 어느 쪽이건 받아야지. 만약에 아무것도 안 받고 나서 내가 실패하면 우리 공군의 희망은 없어지는 거야. 네. 그리고 거기서 니미츠도 한마디 해요. 심지어 니미츠가 니미츠도 한마디 해요? 네. 야,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우리 해군 작전 지원해주라. 그러니까 헵은 B-29 가지고 독립을 이루는 딱 방점만 딱 찍으면 되는데 오히려 종속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헵의 심정을 좀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볼까요? 네. 진짜 헵의 마음. 네. We learned a lot those battles over Germany. We are still learning. But I assure you that what we have learned the hard way will be used to good advantage. 평소에 웃는 얼굴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아주 우거지상이잖아요. 지금 솔직히 지금 저 말은 뭐냐면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배우고 있다 지금도. 근데 저 마음속은 어떻겠어요? 속이 타죠. 네, 헵이 43년부터 45년까지 심장마비가 4번 왔습니다. 결국 나중에 심장마비로 그 후유증을 죽게 되거든요. 금방. 근데 이게 헵이 평소에 해피하다고 하는데 그 웃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심장마비에 2번이 언제 왔냐면
44년 5월하고 45년 1월에 왔습니다. 와. 이게 뭐냐면 B29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을 때 심장마비가 찾아와요. 그러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역시 이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조심하십시오. 근데 가장 중요한 실패 요인이 네. 기상이에요. 날씨 기상, 그죠? 기술이 고려하지 못한 기상의 비밀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는 익숙한 용어지만은 이때 우연치 않게 발견된 것이 바로 제트기류였습니다. 제트기류. 네. 지금 저 일본 상공에서 B-29들이 폭탄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떨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저 당시 영상인 거죠 지금? 네. 대단하다 진짜. 와. 쭉 떨어뜨려. 와. 무섭다. 공포다, 진짜 그냥 공포다.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막 춤을 추면서 막 흔들고 그래요. 사방으로 막 흩어지고 있죠. 이거 마치 CG 같아. 네, 원래 같으면 폭탄이 쭉 이제 계속 저 모양을 유지하면서 떨어져야 될 텐데 중간에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밑에는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노른저준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고 했죠. 딱 우리가 일정 속도, 일정 고도를 맞추면서 갔을 때 맞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속도의 한계가 보통 유럽 전선에서 많이 쓴 거는 시속 300마일이었습니다. 시속 300마일이면 대략 한 시속 500km 정도 되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B-29는 일단 속도도 빨라요. B-29는 보통 운행하는 게 시속 400마일 정도, 한 시속 600km 순항할 수 있는데 노른조준기가 커버할 수 있는 최대 한계가 바로 그 정도까지였어요. 거기에 바람만 조금만 더 불면 안 그죠? 되는 거기다 바람이 조금 더 불면은 노른조준기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바람이 있는 줄 전혀 몰랐는데 위에서는 폭격기 고도에서는 별로 없어 보였는데 이 중간에 떨어지는 도중에 굉장히 강한 바람의 흐름이 있었던 거죠. 미국은 제트기류가 없어요? 네, 미국에는 제트기류가 이렇게 잘 안 나타납니다. 오, 신기하다. 하지만 바로 우리의 이 한국이나 일본 이 일대에서는 제트기류가 우리의 기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이 제트기류가 과연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또 같이 살펴보실까요? 그래서 역시 실험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제트기류를 가지고 갔어요? 제트기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고 로봇 청소기가 있어야 돼요? 중요한 제트기류를 만들어내는 힘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항상 뭐든지 바람이 세게 불건 뭐하면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힘일까요? 그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한 가지, 바로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코리올리? 네, 코리올리라는 사람이 이제 발견해낸 힘이라고 하고요. 코리올리스 포스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전향력이라고도 합니다. 전향력? 코리올리 포스가 왜 생기는 거냐면 바로 지구의 자전 때문에 생깁니다.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지구를 위에서 본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자전을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돌리면은 자전 방향은 지구의 북극 쪽에서 오면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 네,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죠. 북극점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지구인데 만약에 지구에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게 만약에 아무런 이런 힘이 없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쭉 가죠. 쭉 똑바로 이제 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구에 자전 효과가 있으면 어떻게 운동이 바뀔까요? 옆으로 좀 휠 것 같아요. 어느 방향으로 올 것 같습니까? 반대 방향. 저쪽. 자전의 반대 방향. 그렇지. 네. 자전의 반대 방향.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네, 이쪽 방향으로 또 가는 게 보이시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저 볼이 자이로스코프처럼 똑바로 가려고 하는데 얘는 도니까 이렇게 거쳐가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작용하는 원리를 잘 보시면은 자, 우리가 공을 놓을 때 이쪽 방향으로 사실은 공도 도는 상태에서 이게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바로 각 운동량 보존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각 운동량 보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하면서 생각하실 텐데 요즘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생각해 보세요. 네. 피겨 스케이팅에서 많이 하는 게 뱅글 막 돌 때 회전을 할 때 팔을 쫙 펴고 돌면은 천천히 돌다가 이걸 싹 몸을 움츠리면 어떻게 빨라져, 됩니까? 빨라져. 이제 호로록 빨라지죠. 가봐. 맞습니다. 이게 바로 각운동량 보존이에요. 마지막에 그 돌 때 이거. 이걸 몸을 움츠리게 되면은 정확한 용어로는 회전 모멘트가 작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돌아가는 각 속도가 빨라집니다. 제대로 이해했는지만 얘기해 주세요.
이게 넓어지면 네. 도는데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 또 돌리기가 이게 힘들었죠. 좁아지면 도는데 돌아가는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다. 똑같은 에너지로 속도는 빨라진다. 우리 어렸을 때 그거 했었어. 왜냐면 줄넘기 갖고 장난치다가 몸에 딱 이렇게 감으면 뱅글 맞아, 뱅글 하다가 맞아요. 후루룩 빵 이렇게 되는 거 있었거든. 느껴지네요, 아주. 바로 그 현상인데 여기서도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생각을 해보세요. 공이 여기서 굴러갈 때 네. 자전 속도와 같이 돌고 있었는데 네.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점점 안쪽으로 가게 되죠? 빨리 돌겠지. 그럼 이게 빨리 돌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확 휘겠죠. 얘가 돌고 있던 속도보다 더 빨리 돌게 되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아. 반대로 여기를 통과해도 어떻게 돼요? 통과한 다음에도 바깥으로 가면 갈수록 느려집니다. 오히려 느리니까 더 뒤로 밀려나가는 거죠. 오, 대박 사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자 이쪽 방향 움직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북쪽으로 갈 때죠. 네.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고 이쪽으로 갈 때는 남쪽으로 갈 때죠. 그렇죠. 다 어느 쪽으로 갑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었죠. 네. 네. 북쪽이나 남쪽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지구의 자전 효과 때문에 가면 갈수록 진행 방향 오른쪽으로 휘는 효과가 생겨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게 만드는 힘이 코리올리의 힘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총을 쏠 때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사실 몇천 미터 밖에서 하는 이 저격수들은 이 효과까지도 사실 시계 방향으로 감안을 돌아가는 합니다. 걸 약간 오조준을 좀 해서. 그렇죠. 거리 딱 재고서 그 다음에 요 조준기를 몇 클릭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 효과까지도 집어넣고요. 아니 근데 나는 여기서 갑자기 드는 의문이 그렇게 따지면 지구 북반구 어디에서나 코리올리의 힘은 작용하는데 왜 일본 상공에서는 제트 기류가 있는데 미국 상공에서는 기류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지구본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 어떻게 다 아세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 흘러가는데요? 어떻게 똑같이 왜 북위 몇 도 이렇게 있을 텐데? 아니 미국 상공에도 제트 기류는 흐르는데 네. 미국 상공에서는 그게 큰 영향을 우리의 일상 기상에 영향을 네. 안 미치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 거고요. 자, 일단 그러려면은 제트 기류가 코리올리의 힘을 이해하면은 어떻게 생겨나는지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게 우리 지구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일본, 한국이 있고 네. 지구는 이렇게 자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태양이 이쪽에서 태양빛을 적도 쪽에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도 쪽의 공기들은 따뜻해져 갖고 대류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상공 쪽으로. 그래서 공기층이 이렇게 뿔룩해요. 반면 북극 쪽은 태양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차가워서 이쪽은 좀 찬 공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뿔룩하고 이쪽은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사실상 공기의 절벽이 있습니다. 이 절벽이 형성되는 지역이 약 북위 30도, 40도 지역 이쪽이에요. 자, 적도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찬 성층권을 만나서 이쪽으로 가다가 30도, 40도 지역의 절벽에 도달했어요. 그렇죠. 떨어지겠죠. 그렇죠. 속도를 내서 떨어지는데 이때 어느 쪽으로 꺾이겠어요? 오른쪽으로 꺾이겠죠. 오른쪽으로 꺾이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중국에서 한국 방향. 그렇죠.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가는 방향으로 꺾여요. 이제 뱅글뱅글 도는 거죠. 네. 바로 이 바람이 제트 기류인 겁니다. 근데 이 올라가다 떨어지면서 우회전하는 이 제트 기류가 일본 상공이 유독 강한 타입의 상공이군요. 네, 한국과 일본 주변에 유달리 이 제트 기류가 세고 이 주변에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이 간과한 사건이었는데 일본은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우리가 일본이 예전부터 기초과학이 의외로 앞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분야죠. 다들 뭐 지구과학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으실 텐데 좀 다들 이해가 안 돼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지구과학. 화산이 많다 보니까 이 화산 쪽, 지질학 이런 쪽에 굉장히 또 발달해 있고 기상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맨날 많이 와요. 그렇죠. 태풍이 나는 자연재해가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일찍부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해왔는데요. 이때 일본도 처음에는 독일에서 기상학을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학파들이 귀국하면서 야, 우리 일본은 유럽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기상이 더 복잡한 것 같다. 좀 더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독일 유학파 중에 한 명이 오이시 와사부로 박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오이시 와사부로 박사는 1920년대 이제 귀국을 해갖고 와서 고층 기상대를 설립했는데 그때 초대 대장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저 하늘 높은 데서 일어나는 기류 변화는 기상에 큰 영향을 안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지표 가까운 데서 생기는 뭐 구름이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주 영향을 미치지 야, 저 꼭대기에서 있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라고 했는데 이 일본은 그런 거 갖고 설명이 안 되니까 야, 저 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관측기구를 띄워서 고층에서 어떤 바람 흐름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고도
뭐 4,000m, 5,000m, 6,000m 올라가면서 바람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바람이 불고 있는 걸 확인해갖고 와, 신기한 현상이다 하고 이걸 논문으로 발표하죠. 근데 국제 저널에 발표한 게 아니라 자기는 이제 고층 기상대 보고 제1호 이런 소식지에다가 신기하게도 에스페란토어로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에스페란토가 뭐야? 전 세계 사람들이 국제 공용어에 대한 갈망이 심했어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대안을 영어도 배우기 힘들고 프랑스어도 배우기 힘든데 좀 외국 사람들도 배우기 쉬운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그런 운동이 벌어져서 19세기에 만들어진 게 에스페란토라는 인공 언어가 만들어졌어요. 그런 게 있었어? 네, 일본 사람들도 영어에 되게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취지에 이런 게 있었다니 하면서 이 사람이 유럽 유학할 때 이거에 감명을 많이 받아서 에스페란토를 배워와서 에스페란토를 씁니다. 또 이분은 에스페란토 전도사 역할을 해갖고 일본의 또 에스페란토 협회 회장도 지내고 막 그랬어요. 왜 예전에는 펜팔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펜팔 유행했죠. 네, 펜팔 할 때 이 에스페란토 커뮤니티의 펜팔이 또 유명했던 적이 그럼요. 저희 세대에는 에스페란토를 일부러 배우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네, 우리 공용어를 쓴다. 근데 이제 이걸 안 배우기 시작한 게 번역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영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외국어 수준이. 그러니까 굳이 공용어를 또 배우는 것보다 우리가 영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를 배워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도 외국에도 에스페란토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이거 좀 봐주겠지 싶었는데 당시에는 외국에서 일본의 과학 수준에 대해서 상당히 저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봤죠. 그런 사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도 제트기를 먼저 이용합니다. 어떤 쪽으로 이용하고 싶으세요? 이걸 딱. 제트기를 이용한다. 네. 설마 독가스 뭐 이런 거? 독가스 어떻게? 독가스 보내는 거죠. 보내는 거지, 제트기로 태워갖고. 아, 그렇죠. 맞습니다. 진짜? 풍선을 띄워서 제트기 위에 실어서 미국까지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폭탄을 실어 보냅니다. 이걸 후고 병기라고 했어요. 후는 일본어로 풍선이 뭐죠? 후센데스. 네, 그렇습니다. 후센?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앞에 후자를 따갖고 후호 병기라는 뜻이죠. 폭탄 달려있다. 네. 서프라이즈 어디서 본 것 같긴 해요. 와, 진짜 신기하다. 폭탄이 매달려 있어. 그래서 1944년 11월부터 1945년 3월에 걸쳐서 9,300개를 만들어서 띄웁니다. 엄청난 저때 노력을 물자가 없어서 보통 때 같으면 저거 고무로 만들 걸 생각하겠지만은 저게 뭘로 만든 건지 아십니까? 너 풍선이요? 네. 설마 대나무 뭐 이런 거? 대나무 비슷해요. 진짜? 뭔가 좀 비슷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보고 가지고 만들었을 거예요. 보고? 네. 보고 껍질을 이어붙여가지고? 우리의 한지 비슷한 일본엔 와시라고 하죠. 와시, 화지라고 해서 뽕나무 종이를 갖고 만듭니다. 종이로요? 네, 종이를 여러 겹을 붙여서 저게 종이로 만든 풍선입니다. 내구성이 없어 사실 며칠 가면은 당연히 젖어서 못 쓸 것 같은데 저게 접착제를 굉장히 방수 접착제를 많이 발라갖고 그래도 꽤 질겼고 그래갖고 저게 이제 폭탄을 15kg짜리 폭탄 하나랑 5kg짜리 소위탄, 예를 들어 소위탄을 소위탄, 씁니다. 복수네, 소위탄. 미국에는 숲이 많지 않습니까? 산불 나라고. 산불 내려고. 산불 나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엄청 많이 날렸잖아요. 엄청 많이 날려서 본토에 떨어진 게 있어요? 있습니다. 대박 사건! 네. 비행기로 날아가서 머리 위에서 떨어뜨려도 1%인데 저 정도면 비행기 날리지 말고 풍선 날리는 게 나은데? 심지어 속도도 되게 빨라요. 네, 속도가 되게 빠릅니다. 거의 뭐 8,000km 되는 거리인데 미국까지 그걸 거의 한 3, 4일에 그래요? 기록이 3, 있습니다. 4일 만에? 이거 비행기랑 똑같네. 네, 굉장히 빠른 시속 200km의 강풍을 타고 미국까지 날아간 거죠. 그래서 제일 멀리 간 거는 디트로이트에서 떨어진 게 있어요. 디트로이트 자동차 공장에 떨어졌어. 디트로이트의 일부가 좀 교회 어디 사람들 안 보는데 떨어진 게 있어갖고 나중에 찾고서 깜짝 놀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박. 심소령이 있었던 캔자스에도 좀 날아갔고 사상자도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사상자가 있다고요? 네, 안타까운 사건인데 1945년 5월 달에 5월 5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마침. 어린이날이네? 네, 이때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미국 서부의 오리건주에서 목사님 부부가 주일학교 학생들 5명을 데리고 자동차 몰고 소풍을 나갔는데 가다 보니까 웬 이상한 풍선이 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애들이니까 당연히 궁금하잖아요. 가서 애들이 갔다고? 네, 애들이 가서 야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뒤적뒤적 거리다가 폭발을 해갖고 다 죽었습니다. 예.
아니 그죠. 그 정도 위력을 달아서 보냈는데. 네, 이때 목사는 간신히 목숨을 건지고 목사 아내가 그분이 임신하고 있었는데 네, 죽고 주일학교 학생 5명 다들 11살에서 14살 정도의 한참 중학생 또래 애들인데 네, 얘들도 죽었습니다. 전쟁과 기상이라는 게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기상에 대한 거 일기예보 뭐 이런 것도 군에서 나온 거예요? 네, 이 일기예보가 원래 왜 생겨났냐면은 이것도 역시 영국의 시초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데요. 로버트 피츠로이 제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가 찰스 다윈은 다 알지 않습니까? 네. 진화론을 이제 주창하신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기 전에 비그로를 타고서 전 세계 일주를 한번 했었죠. 그걸 기초로 해서 종의 기원을 쓰고 진화론을 주장하게 된 건데 그 비그로의 선장이 바로 로버트 피츠로이였습니다. 이제야 뭔가 알 것 같아요. 네. 그 막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상륙해가지고 채집하고 막 그 했던 그 활동의 선장. 그렇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기상현상에 맞닥뜨리고 당시에 영국 근해가 굉장히 바다가 험해요. 무적 함대가 그래서 당했지 그죠. 않습니까? 스페인 무적 함대가 거기에 당했죠. 네, 무적 함대가 전투에서는 별로 격침된 게 없는데 계속 쭉 돌다가 그 주변에 풍랑을 만나서 다 침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영국 배들도 다 똑같이 당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가 1860년대, 그러니까 19세기인데도 1년에 배가 몇천 척씩 난파가 됐어요, 영국 근해에서. 그래서 야, 이렇게 배가 많이 침몰하는데 이거 좀 해결해야 된다. 이게 해결하려면은 언제 풍랑이 부는지 우리가 일기를 좀 미리 알고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나섭니다. 그래서 1861년에 이 사람이 세계 최초의 일기예보를 시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일기예보를 이 당시에는 시도했냐면은 이 당시에는 당연히 과학적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의 아트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측정 기구들이 발명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온도계, 기압계 이런 것들이 작게 만들어지고 정밀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서 곳곳에서 이걸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온도 재고, 기압 재고, 강수량 재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걸 쭉 늘어놓고서 측정한 걸 보다 보니까 패턴이 있어. 이쪽이 기압이 낮아지면은 갑자기 이쪽에서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여기 기압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맑아지고서 바람이 잔잔해져. 막 이런 현상들을 알게 되면서 이게 기압 배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 기압 배치에서 바람이 부는 것이고 이 패턴이 보이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앞으로 며칠 뒤에 일기는 예상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과학적인 원리를 찾은 게 아니라 현상을 통해 과학적인 거를 추론하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귀납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예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맞아요. 비가 오려나 그렇죠. 이것도 귀납적인 그런 것도 거. 결국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실 경험 법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뱃사람들은 이미 옛날부터 그런 경험 법칙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기압이라든가 온도와 연관지어서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측정량, 과학적인 양과 현상을 엮을 수 있게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에 반해서 미국은 발전이 좀 느렸어요. 사실 미국은 2차 대전 이전까지도 기상학 인력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게 1차 대전 때 영국은 이제 일기예보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작전에도 많이 써먹고 하는구나. 이제 알게 되니까 우리도 기상학 인력을 좀 육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수천 명 단위의 거의 박사급 인력들이 양성이 돼서 육군과 해군에 골고루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때 어마어마한 전문가 집단이 양성이 돼서 2차 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전 세계 기상학을 선도하게 되거든요. 역시 바로 이때 양성된 인력들이 진짜 전후에 큰 컴퓨터가 그때 발명이 되면서 큰 업적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렇다는 건 사실 이 2차 대전이 한참 진행이 될 때까지도 미국은 기상을 미리 예보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했다라는 건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피해도 크게 입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미국이 역량이 아직 부족했던 점 때문에 큰 공경을 겪습니다.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헵 장군 지금 20군단, 21군단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헵과 르메이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압박을 준다? 태평양 함대의 가장 핵심 부대가 사실 58 기동부대죠. 미처 제독이 이끄는 이 부대가 도쿄를 공습을 합니다. 다른 데가? 미국이 지금 그러면 집중해야 되는 곳은
어딘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전략 폭격을 해야죠. 해야 되느냐. 핵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 전략 공군 입장에서 그렇죠. 어디냐. 그래서 찍은 게 이오지마. 네. 이오지마를 점령해야겠다. 사실 통설이나 뭐 다른 다큐멘터리나 이런 데 보면 이오지마에 상륙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요 정도까지 가치가 나오지요.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낼 거라면 우리가 태평양 전쟁 갖고 1년만 하겠습니까? 분명 이거보다 더 중요한 잘 파헤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